비가 오는 날 30대 총각이 지선 씨를 끌어안고 있네요. 두 사람에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잠시 후 오디오 시작합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저는 올해 60살의 지선이라고 합니다. 제게는 원예가로서의 삶과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이 오래된 수목원이 전부입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저는 이 수목원의 평온함 속에서 외로움을 달래왔죠. 수많은 식물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고 보이지 않는 병을 고쳐내는 것이 제 삶의 낙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아들 시연이 몇 년 전 선물이라며 가져다 준 밤의 눈물이라는 희귀 식물을 가장 아꼈습니다. 아들은 이 식물이 밤이 되면 신비로운 푸른빛을 낸다며 제게 건넸습니다. 저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매일 밤 그 식물을 살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가 가까이 다가가면 식물의 잎사귀가 미세하게 시드는 듯한 느낌을 받곤 했죠. 마치 제가 모르는 슬픔을 안고 있는 것처럼요. 저는 이 식물을 정성스레 돌보며 아들 시연의 마음을 헤아리려 노력했습니다. 아들은 대기업의 임원으로 승승장구하고 있었지만 저와는 점차 멀어져만 갔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1년에 한두 번 겨우 얼굴을 보는 것이 전부였어요. 그가 보내주는 생활비와 값비싼 선물들은 저의 외로움을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그런 아들이 오랜만에 전화 한 통 없이 수목원을 찾아왔을 때 저는 반가움보다 불안함을 먼저 느꼈습니다.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죠? 시연은 평소보다 지나치게 밝은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언제나처럼 차갑고 계산적인 표정을 한 며느리 수진이 서 있었죠. 저는 그들의 방문이 단순히 안부를 묻기 위한 것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수목원 한 바퀴를 함께 둘러보며 시연은 마치 남의 집을 평가하듯 부지의 가치를 읊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 수목원이 개발되기로 했어요. 저희가 투자자들과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이제 이 땅을 팔고 저희와 함께 도시로 가시면 되세요. 그의 말에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 수목원은 제 아버지의 유산이자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곳에는 제 추억과 꿈이 모두 담겨 있었죠.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시연아, 이 수목원은 내 삶의 터전이다. 팔 수 없어. 그러자 시연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며느리 수지는 싸늘한 표정으로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얼마나 고생해서 투자자들을 모았는지 아세요? 어머님을 위해서 이러는 겁니다. 어머님도 이제 편하게 사셔야죠. 그 순간 저는 제 아들과 며느리가 제 행복이 아닌 그들의 욕망을 위해 이 수목원을 팔고 싶어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이 수목원을 돈으로만 보고 있었죠. 저는 다시 한번 단호하게 거절했고 그들은 결국 아무 말 없이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떠난 뒤 저는 텅 빈 수목원에 홀로 남아 이 모든 상황을 곱씹었습니다. 가족이라고 믿었던 이들에게서 느껴지는 낯선 냉기가 저를 감쌌습니다. 그들이 돌아간 후 저는 밤의 눈물을 보러 갔습니다. 이상하게도 아들 부부가 이 수목원을 둘러보는 동안 특히 며느리 수진이 이 식물을 유심히 쳐다봤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의 탐욕스러운 눈빛과 제 식물을 바라보던 수진의 눈빛이 겹쳐지며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식물을 쳐다보며 중얼거렸어요. 너는 정말 나를 위해 온 거니? 아니면 그날 밤, 밤의 눈물은 여전히 아름다운 푸른빛을 내고 있었지만 제 눈에는 그 빛이 차가운 경고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수목원의 평화로운 균열은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다녀간 뒤 수목원은 다시 평온을 되찾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거친 바람이 불고 있었죠. 그들의 탐욕스러운 눈빛과 싸늘한 표정이 계속해서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잠을 설쳤고 밤의 눈물이라는 그 식물에 대한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아름다운 푸른빛을 내는 모습이 오히려 제게는 섬뜩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식물을 볼 때마다 저를 향한 그들의 숨겨진 의도가 무엇이었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른 아침부터 수목원 옆 이웃집이 부산스럽기 시작했습니다. 이삿짐을 나르는 젊은 청년들이 보였죠. 새로운 이웃이 왔나 싶어 저는 잠시 구경했습니다. 짐을 나르던 청년 중 한 명이 저와 눈이 마주치자 해사한 미소를 지으며 꾸벅 인사했습니다. 그가 바로 은호였습니다. 며칠 후 저는 텃밭에 물을 주고 있는데 그 청년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이 근처에 사시나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이웃집으로 이사 온 은호라고 합니다. 식물학을 전공하고 있어요. 어르신께서 키우시는 식물들이 정말 멋져 보여서요. 혹시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잠시 둘러봐도 될까요? 저는 왠지 모르게 그 청년에게서 맑고 순수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저는 흔쾌히 허락했고 은호는 아이처럼 신이 난 표정으로 수목원 이곳저곳을 살폈습니다. 그가 제 식물들을 하나하나 보며 설명을 해줄 때마다 저는 제가 모르던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식물의 상태만 보고도 병의 원인과 해결책을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그의 식물에 대한 깊은 지식에 저는 감탄했죠. 한참 동안 수목원을 둘러보던 은호가 발걸음을 멈추고 밤의 눈물 앞에 섰습니다. 그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고 동공이 흔들리는 것이 제게도 보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어르신, 혹시 이 식물 어디서 구하셨나요? 은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 시연이 선물로 줬다고 대답했죠. 그러자 은호는 제게 다시 물었습니다. 이 식물이 밤에 푸른빛을 낸다고 들으셨나요?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고 은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가 진실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이 식물은 밤의 눈물이 맞습니다. 하지만 밤에 푸른빛을 내는 것은 독성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희귀종이 아니라 아주 치명적인 독을 가진 식물입니다. 그의 말에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치명적인 독이라고요? 저는 은호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독이라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은호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독은 서서히 몸속에 스며들어 몸을 쇠약하게 만드는 독입니다. 매일 독성이 있는 물을 마시거나 독성 입자를 흡입하면 서서히 몸이 망가지게 되죠. 만지기만 해도 피부에 미세하게 독성이 흡수됩니다. 그래서 어르신이 가까이 다가가실 때마다 식물의 잎이 시들었던 겁니다.
식물도 자신의 독성에 민감하기 때문이죠.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아들이 제게 건넨 선물이 사실은 제 생명을 앗아가기 위한 도구였다는 사실에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이 식물을 얼마나 아끼고 만져왔는지를 생각하니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아들이, 제가 목숨을 바쳐 키운 아들이 저를 죽이려 했다니. 말도 안 돼요. 우리 아들이. 저는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은호는 그런 저를 안쓰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이 식물이 투명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독성이 더 치명적이라며 누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식물을 제게 가져왔는지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아들 부부의 탐욕스러운 눈빛과 며느리가 밤의 눈물을 유심히 살피던 모습이 다시 떠오르며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가족이 제게 가장 무서운 적이었던 거죠. 은호는 제게 이 식물을 즉시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저는 이미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식물을 없애는 대신 이 식물을 이용해 그들의 진짜 의도를 밝혀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삶을 파괴하려 했던 그들의 계획을 제가 직접 파헤치고 싶었죠. 저는 은호에게 말했습니다. 은호 씨, 저 좀 도와주시겠어요? 이 평화롭던 수목원은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정원이 아니었습니다. 제 삶을 위협하는 독이 자라는 위험한 전쟁터가 된 것입니다. 저는 제 삶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은호 씨에게서 모든 진실을 듣고 난 후 제 안에 있던 슬픔과 충격은 차가운 분노와 단단한 결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삶의 정원을 지켜야 하는 원예가였죠. 은호 씨가 밤에 눈물을 폐기해야 한다고 했을 때 제 머릿속에는 이미 다른 계획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탐욕이 이 끔찍한 식물을 제게로 가져왔다면 저는 이 식물을 이용해 그들의 진짜 얼굴을 드러내야만 했습니다. 은호 씨,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 식물을 없애는 대신 이 식물을 이용해 그들의 진짜 의도를 밝혀내고 싶습니다. 제 제안에 은호 씨는 놀란 눈치였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너무 위험하다며 저를 말렸죠. 하지만 저는 제 아들이 왜 이렇게까지 변했는지, 그들의 계획의 끝이 어디인지 직접 확인하고 싶다고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제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보고 그는 마침내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르신. 제가 가진 모든 지식으로 어르신을 돕겠습니다. 그렇게 저희의 비밀스러운 동맹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수십 년간 이 정원에서 살아온 경험을 살려 그들의 다음 수를 예측했고, 은호 씨는 식물학 지식을 활용해 그들의 독성 식물 조작 계획을 파악해 나갔습니다. 저는 정원 구석구석을 다니며 그들의 시야를 가릴 만한 장소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키워온 식물들 사이로 카메라를 숨기는 일은 제게 너무나도 쉬운 일이었죠. 카메라를 설치하며 저는 아들 부부가 이 수목원을 탐욕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보던 순간들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들은 이 아름다운 정원을 그저 돈으로 환산하고 있었죠. 제 가슴 속에는 그들을 향한 배신감과 함께 왜 그들이 이렇게까지 해야만 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솟아올랐습니다. 단순히 돈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제가 모르는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며칠이 지났을까요?
시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요즘 몸은 좀 괜찮으세요? 저희가 보내드린 약초차는 잘 드시고 계시죠? 그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제게는 날카로운 비수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죠. 그래, 잘 지내고 있다. 덕분에. 그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묘한 긴장감은 제가 예측했던 대로였습니다. 그는 제가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에 안도하는 한편 초조해하는 듯 했습니다. 그들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죠. 은호 씨는 제게 그들의 계획을 좀 더 빠르게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이 가장 탐내는 것을 내걸기로 했습니다. 저는 수목원 부지를 팔지 않는 대신 제 인생의 마지막 기념 파티를 열어 그들에게 수목원을 증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소식은 곧장 아들 부부에게 전해졌고 그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다시 수목원을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저희에게 이 수목원을 물려주실 생각이세요? 시연의 눈빛은 욕망으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평생을 바친 곳이니 내 아들에게 주는 게 맞지.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나의 은퇴를 축하하는 파티를 열고 모든 하객들 앞에서 이 수목원을 증여하겠다고 선언할 것이다. 그들은 제 조건에 의심을 하면서도 눈앞에 놓인 거대한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파티를 열기로 한 그들은 이제 그들의 계획을 마무리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저는 그들이 어떤 식으로든 밤의 눈물을 제거하거나 숨기려 할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포착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파티가 다가올수록 저의 불안감은 커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왜 이렇게까지 변했는지, 그들의 마음속에 숨겨진 진실을 반드시 파헤쳐야만 했습니다. 이 파티는 단순한 은퇴 기념 파티가 아니라 제 삶의 모든 것을 건 마지막 싸움이 될 것입니다. 파티 날짜가 다가올수록 저는 미세한 떨림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가족을 함정에 빠뜨린다는 죄책감과 동시에 그들의 진짜 얼굴을 마주할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파티를 준비하는 동안 아들 부부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시연은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 제 건강을 챙겼고 며느리 수지는 직접 만든 약초차를 들고 찾아오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건강해야만 수목원을 증여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죠. 어머님, 이 약초차 몸에 좋대요. 제가 직접 다렸어요. 꼭 드셔야 해요. 수지는 제게 약초차를 건네며 상냥하게 말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이전과 똑같은 차가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약초차를 받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것도 독이 든 것일까? 아니면 나를 안심시키기 위한 가짜 연극일까? 저는 그들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약초차를 마시는 척하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은호 씨가 제게 보내온 문자 메시지를 떠올렸습니다. 어르신, 그들이 주는 모든 음식을 조심하세요. 독이 든 물건은 표면이 미세하게 번들거리고 냄새가 약간 쿰쿰할 수 있습니다. 냄새를 맡고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약초차 냄새를 맡아보았습니다. 미세한 쿰쿰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약초차를 마시지 않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실수인 척 찻잔을 쏟았습니다. 아이고,
제가 너무 긴장했나 봐요. 저는 허둥대는 연기를 했고 수지는 제게 괜찮냐고 물으면서도 미묘하게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들의 실망스러운 눈빛에서 저는 그들이 제게 무슨 짓을 하려 했는지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서서히 쇠약해져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길 바랐던 것이죠. 저는 그들의 행동을 관찰하며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 때마다 저는 제 아들이 왜 이렇게 변했는지 생각했습니다. 그는 제가 알던 순수하고 착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대체 무엇이 그를 이렇게 괴물로 만들었을까요? 어느 날 시연이 저를 찾아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저 회사에서 큰 빚을 졌어요. 회사 돈을 잠시 썼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투자자들이 어머니의 20억 원 부지를 팔면 그 빚을 갚아주겠다고 제안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절박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단순히 욕심 때문에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지른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에게는 돈이 전부였습니다. 그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었죠. 저는 아들의 절박함과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며 그를 향한 연민과 실망감에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의 고백에 저는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시연아, 그런 일이 있었다면 어머니에게 먼저 말해 주었어야지. 왜 이런 끔찍한 방법으로?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너무 절박해서. 시연은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의 눈물은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저를 속이기 위한 연기였을까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를 용서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것을 끝내야 할까요? 파티는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마음을 다잡고 마지막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모든 진실을 폭로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인지 아니면 아들의 빚을 조용히 갚아주고 이 일을 덮어두는 것이 옳은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것을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저의 삶과 정원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저의 아들을 지키기 위해 이 모든 것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은퇴 기념 파티 날, 수목원은 수많은 하객들로 북적였습니다. 제 아들 시연은 저명한 기업가들을 초대했고 며느리 수지는 화려한 드레스와 값비싼 보석으로 치장하고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어 있었지만 제 눈에는 그들의 웃음이 가면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모두들 오셨으니 이제 시작해야죠. 우리 시연이 그리고 수진이가 준비한 파티가 정말 근사하네요. 제 칭찬에 수지는 상냥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당연히 그래야죠. 평생을 바치신 곳인데 성대한 파티를 열어드려야죠. 그녀의 말에 저는 그들의 속셈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파티가 제게 20억 원을 증여받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저는 그들의 계획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은호 씨와 함께 설치한 소형 카메라가 잘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파티의 주인공인 밤의 눈물을 중앙 정원에 전시했습니다. 푸른빛을 내는 식물은 아름다웠지만 제게는 위협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파티가 무르익어갈 무렵
저는 마이크를 잡고 하객들 앞에 섰습니다. 오늘 제 은퇴를 축하해 주러 오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평생을 이 수목원에서 보냈고 이 정원은 제게 삶의 전부였습니다. 오늘 저는 이 수목원을 제 아들 시연에게 물려주려고 합니다. 하객들의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습니다. 시연과 수진의 얼굴에는 환희가 가득했습니다. 바로 그때 저는 모두가 예상치 못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이 식물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밤의 눈물이라는 희귀 식물입니다. 그런데 이 식물이 사실 맹독을 품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더군요. 혹시 모르니 안전을 위해 시연아, 이 식물을 잠시만 안 보이는 곳에 치워주겠니? 제 말에 시연과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들은 저의 행동에 당황하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하객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몇몇은 궁금하다는 듯 밤의 눈물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시연과 수진은 어떻게든 상황을 수습하려 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이 식물은 아무 문제 없어요. 수진이 애써 웃으며 말했지만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시연은 제게 다가와 제 팔을 잡아 끌며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왜 이러세요? 손님들이 보고 있어요. 저는 그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나는 그저 내 아들 부부에게 이 수목원의 모든 것을 물려주기 전에 혹시 모를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싶을 뿐이다. 그러니 걱정 말고 이 식물을 치워주렴. 결국 그들은 제게 굴복했습니다. 그들은 밤에 눈물을 들고 급하게 정원을 가로질러 나갔습니다. 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날 거야. 저는 은호 씨에게 미리 신호를 보내 카메라를 작동시킬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그들이 독식물을 버리려 하거나 숨기려 하는 순간이 제가 기다리던 결정적인 순간이 될 것입니다. 시연과 수진이 밤에 눈물을 들고 정원을 가로질러 나가는 순간 저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는 안도감과 제 아들의 추악한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는 두려움이 뒤섞였습니다. 저는 하객들에게 잠시 자리를 비우겠다 말하고 은호 씨와 함께 그들의 뒤를 쫓았습니다. 시연은 며느리 수진과 함께 수목원 가장자리에 있는 작은 헛간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주변을 살피고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헛간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죠. 저는 은호 씨와 함께 숨어서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헛간 안에서 시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게 다 뭐야? 어머니가 어떻게 한 거야? 수지는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어머니의 감이 좋으신 걸까요? 아니면 누가 알려준 걸까요? 일단 이걸 치워야 해요. 빨리. 그들은 밤의 눈물을 숨기기 위해 헛간 구석에 있는 낡은 상자들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은호 씨가 준비한 소형 카메라가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밤의 눈물을 상자 안에 넣고 덮으려 했습니다. 그때 제 안에서 무언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시연아, 수진아, 대체 뭘 숨기고 있는 거니? 제 목소리가 들리자
그들은 얼어붙었습니다. 그들은 천천히 뒤돌아보았고 제 눈과 마주치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시연은 제게 다가와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어머니 그게... 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그때 며느리 수진이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그냥 이걸 치우려 했어요. 혹시라도 하객들이 만지다 다칠까봐. 거짓말하지 마라. 이 식물은 너희가 나를 죽이기 위해 가져온 것이 아니냐. 내게 선물이라며 건네고 약초차라며 독을 타서 마시게 하려 한 것이 아니냐. 제 말에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시연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회사 돈을 횡령해서 큰 빚을 졌습니다. 투자자들이 이 수목원을 팔면 빚을 갚아주겠다고 했어요. 너무 절박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그는 오열하며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저는 그의 눈물에서 진심을 느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탐욕에 눈이 먼 사람이 아니라 절박함에 갇힌 가엾은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용서해야 할지 아니면 이 모든 것을 끝내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굵은 빗방울이 제 뺨을 타고 흘러내렸고 저는 그 빗줄기 속에서 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비를 맞으며 오열하고 있었죠. 그때 멀리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은호 씨가 이미 신고를 해둔 것이었습니다. 시연과 수지는 고개를 들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체념과 공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용서할 수 없다. 하지만 동시에 너희를 잃고 싶지 않다. 그러니 가서 너희의 죄를 갚아라. 그리고 다시 시작해라. 그들은 아무 말 없이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저는 비를 맞으며 그들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제 아들이, 제가 목숨처럼 사랑했던 아들이 제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지만 동시에 저는 그를 잃지 않았다는 사실에 작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시연과 수진이 경찰차에 오르는 모습을 보며 저는 빗속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제 아들을 제 손으로 감옥에 보내는 것 같아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에 이것이 옳은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은호 씨가 제게 우산을 씌워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제 쉬세요. 할 만큼 하셨습니다. 저는 은호 씨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이 싸움은 끝났지만 제 마음속의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경찰차가 사라진 후 저는 다시 정원으로 돌아갔습니다. 하객들은 모두 떠나고 텅 빈 정원에는 비 냄새와 함께 쓸쓸함만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밤에 눈물이 놓여있던 자리를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들은 독이 든 식물을 숨기려 했지만 결국 그들의 죄를 드러내고 말았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은호 씨와 함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어젯밤 녹화된 영상과 녹음본을 증거로 제출해야 했죠. 경찰서에서 시연과 수진을 보았을 때 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뻔뻔함이나 탐욕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체념한 듯 보였죠. 시연은 저를 보자 고개를 숙였고
수지는 아무 말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용서할 수 없다. 하지만 너희를 잃고 싶지 않다. 나는 너희가 너희의 죄를 갚고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를 바랄 뿐이다. 제 말에 시연은 눈물을 흘리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에서 저는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믿는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라. 경찰서에서 나온 후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제 아들을 감옥에 보냈지만 동시에 저는 그를 구원했다고 믿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없었다면 그는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걸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에게는 아프고 힘든 경험이겠지만 그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은호 씨에게 말했습니다. 은호 씨, 정말 고마워요. 은호 씨가 아니었다면 이 모든 진실을 알지 못했을 겁니다. 아닙니다, 어르신. 저는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은호 씨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에게서 순수함과 진실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이 세상에는 아직 선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다시 수목원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정원은 비록 쓸쓸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희망의 빛이 서서히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몇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수목원은 여전히 제 삶의 터전이었고 저는 변함없이 이곳을 가꾸고 있었죠. 하지만 제 마음속의 정원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아들 시연은 수감 생활을 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며느리 수진도 함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했죠. 저는 꾸준히 그들을 면회하며 관계를 회복하려 애썼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시연은 저에게 진심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제가 알던 차가운 기업인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에 순수하고 착했던 제 아들의 모습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죠. 수목원은 예전의 평화로운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은호 씨는 이제 제 수목원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제게 새로운 식물들을 소개해주고 함께 정원을 가꾸며 미래를 설계했습니다. 저는 은호 씨에게서 젊은 시절의 열정과 꿈을 보았고 그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는 저를 단순한 이웃집 할머니가 아닌 존경받는 원예가로 대해주었습니다. 어느 날 시연이 제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곳에서 매일 반성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었던 모든 잘못들을 잊지 않고 꼭 갚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머니를 위해 꼭 해드리고 싶은 일이 있어요. 제가 출소하면 어머니와 함께 다시 처음부터 이 정원을 가꾸고 싶습니다. 편지를 읽는 내내 제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동안의 아픔과 고통이 이제야 치유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저를 해치려 했던 사람이 아니라 다시 제 곁으로 돌아오고 싶어 하는 가여운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용서하고 다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죠.
그날 오후 수목원에 햇살이 비쳤습니다. 저는 은호 씨와 함께 정원을 거닐며 새로운 삶의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은호 씨가 밤에 눈물이 있던 자리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어르신, 저것 좀 보세요. 저는 은호 씨가 가리킨 곳을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제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꽃 한 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그 꽃은 푸른빛이 아닌 따스하고 은은한 분홍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꽃을 바라보며 벅차오르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 꽃은 무엇인가요? 제가 묻자 은호 씨는 해사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밤의 눈물의 독성을 이겨내고 피어난 꽃이라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배신과 파멸 속에서도 피어난 한 송이 희망의 꽃인 것이죠. 저는 그 꽃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꽃은 제 삶의 정원이 다시 시작되었다는 증거 같았습니다. 저는 이제 원예가로서의 삶을 넘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은호 씨에게 말했습니다. 은호 씨, 이 꽃을 우리 둘만의 비밀로 하자. 그리고 이 꽃을 희망의 눈물이라고 부르자. 은호 씨는 제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제 손으로 이 새로운 꽃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몇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수목원은 여전히 제 삶의 터전이었고 저는 변함없이 이곳을 가꾸고 있었죠. 하지만 제 마음속의 정원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아들 시연은 수감 생활을 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며느리 수진도 함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했죠. 저는 꾸준히 그들을 면회하며 관계를 회복하려 애썼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시연은 저에게 진심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제가 알던 차가운 기업인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에 순수하고 착했던 제 아들의 모습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죠. 수목원은 예전의 평화로운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은호 씨는 이제 제 수목원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제게 새로운 식물들을 소개해주고 함께 정원을 가꾸며 미래를 설계했습니다. 저는 은호 씨에게서 젊은 시절의 열정과 꿈을 보았고 그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는 저를 단순한 이웃집 할머니가 아닌 존경받는 원예가로 대해주었습니다. 어느 날 시연이 제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곳에서 매일 반성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었던 모든 잘못들을 잊지 않고 꼭 갚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머니를 위해 꼭 해드리고 싶은 일이 있어요. 제가 출소하면 어머니와 함께 다시 처음부터 이 정원을 가꾸고 싶습니다. 편지를 읽는 내내 제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동안의 아픔과 고통이 이제야 치유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저를 해치려 했던 사람이 아니라 다시 제 곁으로 돌아오고 싶어 하는 가여운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용서하고 다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죠. 그날 오후 수목원에 햇살이 비쳤습니다. 저는 은호 씨와 함께 정원을 거닐며 새로운 삶의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은호 씨가 밤에 눈물이 있던 자리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어르신,
저것 좀 보세요. 저는 은호 씨가 가리킨 곳을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제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꽃 한 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그 꽃은 푸른빛이 아닌 따스하고 은은한 분홍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꽃을 바라보며 벅차오르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 꽃은 무엇인가요? 제가 묻자 은호 씨는 해사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밤의 눈물의 독성을 이겨내고 피어난 꽃이라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배신과 파멸 속에서도 피어난 한 송이 희망의 꽃인 것이죠. 저는 그 꽃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꽃은 제 삶의 정원이 다시 시작되었다는 증거 같았습니다. 저는 이제 원예가로서의 삶을 넘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은호 씨에게 말했습니다. 은호 씨, 이 꽃을 우리 둘만의 비밀로 하자. 그리고 이 꽃을 희망의 눈물이라고 부르자. 은호 씨는 제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제 손으로 이 새로운 꽃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연이 출소하는 날, 저는 그와 수진을 따스하게 맞이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죄책감과 후회로 얼룩져 있었지만 저는 그들을 용서하고 다시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돈과 욕망에 갇힌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새로운 꽃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 꽃은 너희가 가져온 독을 이겨내고 피어난 꽃이란다. 이제 우리 모두 이 꽃처럼 다시 시작하자. 우리는 함께 정원을 가꾸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정원은 더욱 아름답게 변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서 다시 한번 사랑과 용서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힌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손으로 희망의 씨앗을 심고 새로운 삶의 정원을 가꾸는 진정한 원예가였습니다. 시연과 수진이 다시 이 정원으로 돌아온 지 벌써 몇 해가 흘렀습니다. 처음 그들이 출소하여 제 앞에 섰을 때 그들의 얼굴에 드리워진 죄책감과 깊은 후회는 저의 마음마저 먹먹하게 만들었죠. 어색함과 침묵 속에서 시작된 재회였지만 저는 그들에게 아무 말 없이 텃밭의 호미를 건넸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 대신 땀과 흙으로 서로에게 다가갔습니다. 시연은 이제 대기업 임원 시절의 날카로운 모습 대신 푸른 잎사귀에 맺힌 이슬방울을 보며 감탄하는 소박한 정원사가 되었습니다. 수진 역시 명품 가방 대신 낡은 작업복을 입고 장미 넝쿨을 정성스레 다듬는 데에 몰두하곤 했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함께 정원을 가꿀 때마다 저희 마음속에 굳었던 상처는 서서히 아물어갔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희망의 눈물이 피어 있는 작은 화단을 찾았습니다. 그 꽃은 푸른 독을 이겨내고 피어난 분홍빛의 기적이었고 저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증표였죠. 한낮의 햇살 아래 은호 씨는 제게 새로운 원예 기술을 가르쳐주며 환하게 웃곤 합니다. 이제 그는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라 이 수목원의 미래를 함께 그려가는 진정한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수목원을 희망의 정원이라 부르기로 했습니다. 이곳에 희망의 눈물과 함께 저희의 새로운 삶을 심고 싶었기 때문이죠. 어느 맑은 초여름 오후 우리는 모두 모여
정원에서 늦은 점심을 먹었습니다. 시연이 희망의 눈물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꽃을 볼 때마다 제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습니다. 수지는 말없이 제 손을 잡았죠. 저는 두 사람의 손을 따스하게 감싸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이제 괜찮아. 그 아픔이 이 꽃을 피웠으니. 그날 밤 수목원에는 별들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밤의 눈물에 차가운 푸른빛 대신 반짝이는 수많은 별들이 하늘과 땅에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빛을 바라보며 깊은 평화를 느꼈습니다. 제 삶의 정원은 더 이상 독과 배신의 그림자가 드리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아픔을 이겨내고 비로소 사랑과 용서가 만개한 곳이었죠. 저는 이제 압니다. 진정한 정원사는 단순히 식물을 기르는 사람이 아니라 상처받은 마음에도 희망의 씨앗을 심고 그 씨앗에서 피어나는 기적의 꽃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이 모든 것이 저와 저희 가족의 희망의 눈물이었던 것이죠. 제게는 이보다 더 아름다운 꽃은 없을 겁니다. 오디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100세부터 즐기는 오디오 드라마 백세라마.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